제발 그만 좀 쳐다봐요. 제가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야? 프랑스 여성을 보면서 교복을 입은 한국 소녀들이 수군대고 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라서 프랑스 사람을 처음 보는 거야. 그만 좀 보라는 프랑스 여자의 외침과 불안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녀들은 멈추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오는데요. 외국인이 괴로워 보이는데 왜 괴롭히는 일을 멈추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제3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셰리입니다. 저는 이제 졸업반이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파리에서 나왔습니다. 파리는 흔히 빛의 도시라고 불리지만 제게는 그림자의 도시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매우 사랑하셨고 저희는 웃음과 따뜻함이 가득한 아늑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긴 금빛 머리카락과 초록색 눈은 저를 돋보이게 하는 특징이었죠. 처음에는 문제점을 알지도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귓속말과 시선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어떤 아이들은 제 외모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기도 했지만 뒤에서는 뒷담화를 했어요. 쟤 저거 콘택트 렌즈야. 관심을 얼마나 받고 싶으면.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웠어요. 항상 평가받는 것 같았어요. 중학교 때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귓속말이 조롱으로 바뀌었죠.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를 쳐다보는 시선, 비웃음과 비열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쟤 좀 봐, 예쁜 척. 쟤는 자기가 우리보다 잘난 줄 알아라고 말하곤 했죠. 별로 예쁘지도 않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마음이 아팠지만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고등학교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 무렵에는 괴롭힘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물리적으로 변했어요. 한 번은 사물함에서 다음 수업에 쓸 책을 꺼내고 있었는데 한 남학생이 저를 밀쳤어요. 갑자기 뒤에서 세게 밀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사물함에 부딪혀 팔에 실금이 갔습니다. 모두가 제 옆을 지나가는데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심지어 제 옷차림을 자주 칭찬해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뒤에서는 거지 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고 욕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함께할 사람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군인, 본인은 경찰이셨던 아버지는 저에게 스스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나를 작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힘들었어요. 제가 스스로 맞서려고 할수록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집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강해지길 바라셨지만 어머니는 걱정하셨어요. 엄마는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 셰리. 눈에 띄지 말자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대학에 가면 상황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더 성숙해지고 이해심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똑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언제나 소문의 중심이었어요.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저와 엮여있는 남자가 몇 명이었는지 몰라요. 소문과 시선, 외로움은 대학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졌죠. 아버지가 한국으로 출장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하셨죠.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일본은 시장이라도 큰데 한국에 갈 일이 도대체 뭐가 있지? 라는 의문점만 있었습니다. 다만 파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호기심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파리를 떠나던 날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며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비행기를 타면서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이 떠올랐어요. 괴롭힘, 외로움,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 등요. 그래도 파리에서의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았어요. 밝고 화창한 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활기와 생동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거리와 건물,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항에 이륙을 하면서부터 택시를 타러 나갈 때까지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바로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저는 사람들의 시선과 귓속말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너무 바빠서 외국인 가족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신선했어요.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원치 않는 관심의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첫 번째 진짜 모험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길을 잃을까봐 걱정했지만 아빠는 신나하셨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요. 저 때문에 파리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빠한테 죄송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지하철 노선도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지하철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때 한 한국인 청년이 우리가 헤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영어로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한국인과의 대화였어요. 저는 프랑스 사람을 만나도 위축이 되는 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저절로 방어적이 됐어요. 제 또래로 보이는 그 소녀는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그는 와이파이에 문제가 생겨서 앱으로만 안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타야 하는 지하철까지 저희를 안내해 주었어요. 심지어 기계에서 표를 사는 것을 도와주고 지하철 표지판의 영어 옵션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지하철과는 다르게 한국 지하철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까지 해줬어요. 헤어질 때 그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배우처럼 정말 예쁘시네요.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악이나 숨겨진 의도가 전혀 없는 진심 어린 말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느끼며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경복궁과 남산타워 같은 유명한 랜드마크를 방문했습니다. 김치, 비빔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모험이었고 오랜만에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장소와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파리에서 종종 느꼈던 냉정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서울에서 제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파리의 따돌림과 외로움에서 벗어난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나 판단 없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미래 말이에요. 여행 며칠 후 우리는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전쟁기념관에 갔냐고 묻는다면 저희 할아버지는 6.25에 참전용사로 파병을 나온 적이 있으셨어요. 아버지의 강직함은 할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었죠. 화창한 오후였고 거리는 하루를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기념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기념관의 엄숙한 아름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기념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역사와 희생에 대한 헌사였습니다. 전시물을 둘러보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기념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헌사이자 성찰과 추모의 장소였습니다. 기념관 내부에서 저는 전쟁과 참전 군인, 국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을 둘러보았습니다. 희생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저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날이 저녁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계획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했지만 길을 잘 모르겠더군요. 그때 친절한 직원이 저희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조심스럽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저희를 밖으로 안내하고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요금이 얼마인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친절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카페에서 쉬는 중이었는데요. 카페는 따뜻한 분위기와 신선한 커피 향이 가득한 고풍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는 창가 쪽 테이블을 찾아 앉아서 커피와 케이크를 즐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 마신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신기한 맛이었어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여고생들이 앉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킥킥거리며 가끔씩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지내던 시절이 떠올라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선이 종종 귓속말과 조롱을 의미했죠. 저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어를 할 수도 없었고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이라고 중얼거렸죠. 그런데 갑자기 한 여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학창시절 다가와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빠는 제 불편함을 눈치채고 저를 빠르게 뒤로 숨기셨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 여학생은 우리 테이블에 멈춰 서서 한국어와 어눌한 영어를 섞어가며 실례지만 영어를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소녀는 무선 이어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밖에 떨어뜨린 것 같아요. 소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몰랐거든요. 가방을 확인해보니 당연히 이어폰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고마움을 느끼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요. 영어를 못할까봐 저희끼리 누가 갈지 얘기하느라고 그랬어요. 안 잃어버려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망설이더니 갑자기 외쳤어요. 그런데 정말 예쁘세요. 라고 외치더니 수줍은 듯 뛰어서 사라졌습니다. 단순하고 진심 어린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익숙하게 듣던 뒷담화 같은 칭찬과는 너무 달랐어요. 낯선 사람이 제가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악의 없이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줬으니까요.
왜 파리에 있는 사람들도 못하는 솔직한 말들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녀들은 수줍은 눈빛과 킥킥 웃음을 뒤로 한 채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은 하루 종일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직과 친절의 작은 행동이었지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이라는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었고 서울 사람들의 진정한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잃어버린 물건을 물리적으로만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와 외로움에 묻혀있던 제 자신의 일부를 찾은 것 같았어요. 여고생들의 친절은 파리에서의 삶과 서울에서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여행은 파리에서 겪었던 문제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나를 재발견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절을 발견하고 치유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판단이나 조롱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카페 사건 이후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간단한 단어들이 저에게 새로운 교류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적극성은 파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비판도 숨겨진 의제도 없었고 그저 호기심과 존중을 공유할 뿐이었죠. 그들은 저에게 따뜻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한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변에 앉아 물 위에서 춤추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 자신을 위한 삶, 한국에서 찾은 따뜻함과 수용으로 가득 찬 삶이 보였습니다.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처음으로 도전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고향 같은 느낌,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품어준 도시를 바라보며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 친구들과 가족을 볼 생각에 설레기도 했죠. 그래도 저는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와서 이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비자, 숙소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제 결정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 걱정하셨죠. 하지만 저는 서울이 저에게 주는 수용성, 행복감, 안전함 같은 느낌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서서히 제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의 준비와 노력 끝에 대학 졸업반이었던 저는 마침내 서울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제 마음을 훔쳐간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서울로 이사하는 일은 설레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 2개와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휴양지처럼 느껴졌던 도시가 이제 제 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유명한 활기찬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도 꼭 시청해주세요. 한국에 처음 온 미국인이 대치동에 방문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국보다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해답이 여기 있었네. 대치동에서 미국인을 놀라게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 발렌티나예요. 저는 학교에서 상당히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학업 성취도가 수학은 3위, 과학은 7위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상위권에 속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열정적인 학생들의 교육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거대하고 매우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서두르고 있었고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로 된 안내 방송도 들렸습니다. 전 세계가 공항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호스트 가족은 저를 태워줄 운전기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제가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서울은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도시였어요. 높고 반짝이는 고층 빌딩이 기와지붕을 얹은 전통가옥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와 버스. 제 호스트 가족이 아파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친절하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김씨와 김씨 부인 그리고 제 또래의 딸 민지 양이 있었어요. 민지는 제가 이번 방학 때 외고로 교환학생을 왔고 다음 여름방학 때는 민지가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교육과정을 경험할 예정인 호스트였어요. 그들은 따뜻한 미소와 인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조금 어색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김 여사님은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고향 음식과는 다른 맛과 풍미가 있었습니다. 민지가 젓가락질하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제가 자꾸 음식을 떨어뜨려서 모두 웃었어요. 저녁 식사 후 민지는 저에게 동네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밤에도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20세 이하의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는 옷부터 간식까지 다양한 물건을 파는 작은 가게들을 지나갔습니다. 민지 씨는 이런 가게들을 편의점이라고 부르며 거의 항상 문을 연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어요. 전날 저녁에 말해도 아침에 문 앞에 와 있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러면 택배비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퀵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민지는 웃으면서 택배비 한 달에 5,000원일걸? 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하루에 5,000원도 너무 싼데 한 달에 5,000원이라고? 그게 가능해? 민지는 한국은 배송 유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한국에 온 기념으로 그럼 자기가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서 폰 케이스를 선물해 준다고 했어요. 그날 밤 드디어 침대에 누웠을 때 제가 진짜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큰 창문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조용한 동네와는 너무 달랐어요. 첫날에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압도적이었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고 어떤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일찍 일어났어요. 민지와 저는 평소 먹던 시리얼과 우유와는 다른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밥과 수프 반찬 몇 가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새로운 폰 케이스가 집 앞에 와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건지 놀라웠어요. 가는 길에 민지가 학교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매우 진지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진국인 미국에서 공부를 꽤나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기에 이곳이 얼마나 치열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듣는 수업은 정규 수업은 아니고 방학 때 자진해서 나오는 친구들의 보충 수업이었어요. 학생들은 원서를 직접 읽고 논리를 자기의 방식대로 펼쳐서 작은 논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모든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해. 이건 심지어 한국어도 아니잖아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일반 학교는 몰라도 자기네 학교는 외국어 특성화 학교라서 이 정도는 다들 해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원서를 읽는 정도는 여도 아침에 학교에 가서 수학이나 과학 문제풀이를 한다고 했어요.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크고 매우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학교에 들어서자 사물함이 줄지어 있고 학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서둘러 책을 들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저에게 선생님인 이 선생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게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영어를 꽤 잘하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하루 동안 민지 옆에서 선생님의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실은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선생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석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결석이나 조퇴, 지각 등이 꽤나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수업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모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기도 하고 질문도 하며 모두가 매우 똑똑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침 일찍 진행되는 수업에 졸린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뒤에 가서 일어서서 수업을 들었어요. 생전 학업에 대한 이런 열정은 본 적이 없었어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목표를 향해서 자신들을 몰아붙이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은 학교 급식실에서 먹었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새로운 음식도 몇 가지 먹어보았습니다. 식판에 다양한 음식들이 나왔는데 매일 다른 메뉴가 제공된다고 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맨날 이 정도의 급식을 먹어? 라고 물어보니까 한 12년 이렇게 먹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살 안 찌는지 알겠다. 라고 대꾸했어요. 민지는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기름진 음식이 없고 야채와 고기의 균형이 엄청났습니다. 매일 이런 급식을 먹는다면 미국 학생들도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후 수업도 오전 수업 못지않게 강렬했습니다. 수학, 과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학교는 늦은 오후에 끝났지만 민지는 이것이 공부의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다른 많은 학생들은 학원에 가거나 개인 과외센터에 가서 추가 수업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민지는 한국에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한다고요. 학생들의 노력에 감탄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국 학교에서의 첫날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학교와는 너무 달랐고 학생들의 헌신은 놀라웠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관리했을까 궁금했습니다. 학교에 익숙해지고 난 뒤에는 학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미국에서 테니스 클럽, 댄스 스쿨에 다닌 적은 있지만 수학이나 과학을 배우려고 추가적으로 강습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원을 등록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민지는 학원이 한국 학생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특히 수학, 과학, 영어와 같은 과목의 추가 수업을 받는다고요. 저는 학원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지와 함께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밝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다른 과목의 강의실이 있었습니다. 학원은 학생들로 북적거렸고 제가 집에서 보던 방과 후 풍경보다 훨씬 더 활기찼습니다. 민지의 학원 수업은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교실은 우리 학교 교실보다 작았지만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 선생님은 젊으셨고 영어를 정말 잘하셨어요. 친절하셨지만 수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학원의 학생들은 정말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빠르게 필기하고 박 선생님의 질문에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공부하는지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명 영어로 되어 있는 지문을 읽어주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한국 학생들은 그 답을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맞추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는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원에 외국인이 왔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며 미국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학원에 거의 매일 와서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매일 이렇게 긴 하루를 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잘 내야 한다는 압박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좋은 성적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했고 모두가 인류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느꼈던 학업에 대한 압박감과는 많이 달랐어요. 학원 수업이 끝났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저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민지는 피곤해 보였지만 이런 일상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같이 다니니까 재밌네.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학원 체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존경스러웠지만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그들의 엄격한 공부 습관에 대한 존경과 걱정이 뒤섞인 채 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씁쓸했습니다. 저는 도시의 광경, 소리, 냄새 등 최대한 많은 것을 만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화로운 한강과 번화한 홍대거리 등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저를 위해 특별한 작별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든 요리로 푸짐한 한국식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마치 제2의 가족과 작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싸면서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존경스러웠어요. 추억뿐만 아니라 노력과 인내심에 대한 소중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역사, 음식, 축제 등 제가 경험한 풍부한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중 일부를 경험한 것이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 전통의 아름다움, 현대 서울의 활기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서울 시내를 오래 걸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 노점상들이 노점을 차리는 모습, 활기차게 돌아가는 도시를 보았습니다. 첫날 봤던 서울과 똑같은 서울이었지만 새로운 눈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민지와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포옹도 하고 눈물도 좀 흘렸습니다. 꼭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슬픔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서울이 저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진과 기념품을 보여주며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보고서를 쓰면서 많은 것들을 알았어요. 한국이 1960년대부터 빠르게 발전해 온 나라라는 것을요.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률이 97%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고 천연자원이 나지 않아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것을요. 보고서를 쓰는 것을 도와주던 선생님은 한국은 교육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이 빈곤을 치료하는 백신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요. 물론 한국의 교육이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창의성을 키우려고 하는 데에는 지식이 기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이 국가 인재 양성에 투자해온 시간과 성공 사례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국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주문하신 음식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배달이라고 착각하셨다면 주목해주세요. 여기는 뉴욕 맨하탄의 마케팅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직원들이 1분 1초의 시간을 다투며 일에 빠져 있는데요. 직원들의 책상에는 각기 먹다만 샌드위치와 베이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회의 탁상에 무언가를 놓고 가는데요. 직원들은 일하던 틈을 타 각자 한 개씩 챙겨가기 바쁩니다. 과연 그 음식이 무엇이길래 먹다만 샌드위치도 마다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에릭입니다. 뉴욕에서의 제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와 간단하고 빠른 식사의 소용돌이였죠. 제 이야기가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제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맨해튼의 고층 빌딩 중 한 곳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직업을 사랑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마감일에 쫓기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지난 캠페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했죠. 잠은 사치였고 커피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식사는 즐거움보다는 편의성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침은 사무실로 달려가면서 아래층에 있는 델리에서 베이글을 사서 먹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업무 중에 점심은 거르거나 책상에서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면서 샌드위치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여서 테이크아웃 샌드위치나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시간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항상 먹던 빵들은 생존을 위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빵을 먹는 것은 지루했지만 바쁜 시간에 짬을 내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지요. 뉴욕에서의 생활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공과금, 매일 마시는 커피 등 모든 것이 합쳐집니다. 매년 모든 것이 더 비싸지는 것 같아서 예산이 빠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이 업무 마감일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도 더 저렴하고 익숙한 메뉴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샌드위치, 햄버거, 베이글의 음식이 아니면 높은 비용에 팁을 주고 먹어야 하는 음식이 대다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일상을 뒤흔든 밤이 찾아왔습니다.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자정을 훌쩍 넘겨 아파트에 들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카메라를 설치한 채 한식 요리 모험을 촬영하고 있는 동생 헨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의 주제는 김밥이었습니다. 이거 먹어봐, 에릭. 헨리가 깔끔하게 썰어놓은 김밥 한 접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생각은 준비하고 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식탁 앞에 우아하게 앉아 서툰 젓가락질을 하는 것 또한 저에게는 피로를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헨리는 단 몇 분 만에 이 김밥을 만들어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손발을 씻고 나와 김밥 한 조각을 손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김밥을 처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맛의 폭발이었습니다. 김으로 감싼 김밥, 완벽하게 양념된 밥, 아삭아삭한 채소, 고소한 속까지 지금까지 먹어본 김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 입에 반했죠. 게다가 헨리는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영양가도 높다고 말해줬어요. 가장 좋은 점은 빠르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서 바쁜 제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았어요. 너무 뜨겁지도 않아서 음식을 호불어가며 식힐 필요도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곧 김밥은 저의 새로운 집착이 되었습니다. 헨리에게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출근길에 가져가곤 했죠.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한식당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김밥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근처 슈퍼마켓에도 포장된 김밥을 팔더군요. 그래서 제 냉장고에는 항상 동네 슈퍼마켓에서 사온 다양한 김밥이 채워져 있었죠. 사무실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든 야근을 하든 김밥은 제 든든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동료들이 제 점심 루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호기심에 김밥을 먹어본 동료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김밥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서는 근처 한식당에서 김밥을 주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편리함과 다양성, 그리고 맛까지 김밥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이 얼마나 단조로웠는지, 특히 음식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김밥을 접하면서 식생활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단순한 변화였지만 제 라이프 스타일과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김밥을 경험한 다음날 아침, 저는 그 맛있는 김밥을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제 기분이 어땠는지도요.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제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밥을 먹은 이후로 저는 속이 매우 편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밥은 비단 저에게만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글루텐 알러지가 있는 회사 동료 제시카도 거부감 없이 김밥을 먹을 수 있었고
채식 식단만을 고집하고 있는 회사 동료 스테판이 역시 김밥은 완벽한 비건 음식이라며 매우 좋아했습니다. 심지어는 평소 육식만을 찾아 먹던 사무실 옆자리 벤자민도 불고기 김밥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한국의 음식이 아닌 모든 식성과 체질을 아우를 수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회사 동료들과 마음을 열어주는 만인 공통 음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김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제 동생 헨리였습니다. 그는 김을 깔고 밥을 펴고 속재료를 고르는 방법 등 김밥의 기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채소, 달걀, 다양한 고기, 심지어 치즈와 아보카도 같은 퓨전 재료까지 다양한 재료로 실험을 해봤어요. 각각의 음식은 독특하고 맛있었습니다. 새로 알게 된 지식으로 무장한 저는 직접 만든 김밥을 직장에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다양한 속재료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은 사무실에서 순식간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을 나눠 먹으며 좋아하는 김밥에 대해 토론하는 작은 김밥 동호회도 만들었습니다. 회사 내의 김밥 동호회는 단기간에 직원들의 시선을 끌었고 회사의 대표인 윌리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윌리엄에게 김밥을 건넸는데 김밥의 맛에 놀란 윌리엄은 매주 수요일마다 김밥을 먹는 날을 마련해서 동호회에 김밥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들이 단순히 김밥 하나로 생겨났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한식당이 저의 새로운 단골집이 되었습니다. 주인장 이 씨는 음식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나누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60대의 친절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관심사에 호감을 갖고 김밥을 사러 갈 때마다 다른 한국 요리를 간단히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 영감을 받아 저는 주말에 김밥 파티를 열었습니다. 동료와 친구들, 심지어 이사장님까지 초대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준비해 놓고 모두가 직접 김밥을 만들었죠. 대박이었어요.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은 정말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김밥과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문화에 대해 제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풍부한 맛과 문화적 깊이를 지닌 한식은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씨가 김밥 파티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준 음식 중 하나는 한식의 필수품인 김치였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배추를 발효시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소로 만든 수백 가지 종류의 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콤하고 톡 쏘는 맛부터 아삭하고 상큼한 맛까지 각기 독특한 풍미를 지니고 있었죠. 저는 김치가 식사에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맛을 더해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국수였습니다. 한국식 국수는 놀라웠습니다. 채소와 고기를 넣고 볶은 요리면 요리인 자체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면의 식감은 이전에 먹어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고 쫄깃하고 포만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더운 여름날에 딱 맞는 냉면 요리인 냉면이 있었습니다. 한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은 밥과 함께 제공되는 작은 반찬입니다. 절인 채소부터 작은 부침개까지 다양한 반찬은 매 끼니마다 잔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반찬은 단순히 다양한만이 아니라 식사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탐구는 식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식 요리도 시작했어요. 헨리와 저는 주말마다 레시피를 시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념의 중요성과 다양한 맛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배웠죠. 요리는 바쁜 한 주를 보낸 후 긴장을 풀 수 있는 치료법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식을 주제로 한 저녁 식사를 주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친구들도 곧 그 맛에 반해버렸죠. 이 저녁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 요리에 담긴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매 끼니를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의 김밥 동호회는 동료들끼리 김밥을 나눠 먹는 가벼운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새 직장 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달 김밥 데이를 정해 각자 다른 종류의 김밥을 가져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대화와 웃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김밥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고무된 사무실은 한국적인 요소를 더 많이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식료품 저장실 한 구석에는 한국 과자와 라면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밥과 라면의 조합을 발견한 우리 동호회는 한국 라면에도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라면 역시 뜨거운 물만 있다면 언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였습니다. 사무실 앞에 있는 한식당을 자주 방문하고 주문하는 것 또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적했던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의 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속재료를 실험하며 금주의 김밥 코너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사무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인장 이 씨는 덕분에 가게가 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며 우리 회사 사람들을 위해 김밥을 배달해주기도 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바쁜 일 중에도 이 씨가 배달해준 김밥을 먹으며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김밥 점심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밥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된 동생 헨리는 블로그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김밥 연대기라는 제목의 이 블로그는 우리의 요리 모험과 레시피, 요리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 전역과 그 너머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김밥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점입니다. 김밥 블로그를 통해서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김밥 애호가들이 블로그에 모여 우정을 나누고 배우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밥과 같은 간단한 요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음식의 힘을 배웠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어떻게 삶을 나누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더군다나 저는 김밥을 통해 동생과도 더 많이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식을 슬로우 푸드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이 한식을 만들어 먹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동생이 하는 일을 응원하기는 했지만 한식 자체가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김밥을 먹어본 후로 주말에 동생과 김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며 동생이 하는 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생은 제 덕분에 김밥 블로그를 떠올리게 되었고 블로그가 잘 운영되면서 사람들과 한식에 대해 교류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의 탐험은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와 문학에 빠져 한국의 역사, 사회적 이슈, 예술적 표현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날 기생충과 같은 영화를 통해 한국 예술과 스토리텔링의 깊이와 풍부함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와의 여정은 제 개인과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여정의 이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한국 문화가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전통, 공유된 인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 통합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김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개방성의 중요성, 탐험의 즐거움, 문화 융합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이 맛있는 탐험의 매 순간을 즐기며 이 요리 모험을 계속할 생각에 설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제 다음 모험은 또 다른 요리가 기다리고 있는 세계의 다른 구석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